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근무하는 학영자입니다. 이렇게 오늘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수업 실증 가이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후위기의 한 모습을 자료에 기반해서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교과서에 대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혹시 작년 여름 기억하시나요? 작년은 가장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850년부터 1900년에 비교하면 작년은 드디어 1.5도를 글로벌 평균 기온으로 1.5도를 넘어선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1.5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구 온난화의 모습을 작년이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 서치를 해보면 구글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이 시작이 되었고 기후변화가 시작이 되고 난 뒤에 2000년 정도부터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생태계의 피해나 자연재해의 증가에 따라서 기후위기가 이렇게 어, 밝혀지면서 여러 사람에게 이 구글을 통해서 찾게 만들었죠. 그 중에서도 폭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어떤 것보다 폭염은 여름철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폭염이 증가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폭염 연구에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하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난 뒤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기후위기의 한 모습으로 실게 되었습니다. 폭염은 뭐 여러 아시다시피 온열 질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열대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성 질환자나 고령층, 우리가 이제 열사병이라고 하는 어떤 병에 도달하게 되기까지 열 경련이나 열 부종 등 한 5단계를 거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다시피 지구의 많은 생물들도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1도의 전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한 10% 정도의 멸종이 있을 수 있고 2도가 상승한다면 약 25%의 생물 멸종이 있을 거다라고 두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폭염의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폭염이 여러 종류로 일어난다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조폭염이라든지 수분폭염으로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건조폭염은 어떤 식물체에 영향을 많이 주는 반면 수분폭염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어떤 생활하고 있는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습도가 높다는 뜻으로 수분폭염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건조 폭염 지역하고 수분 폭염 지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건조 폭염 지역과 수분 폭염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보았고요. 이 그림은 윗그림은 폭염의 기간이 늘어나는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우리보다 사실은 엄청나게 폭염의 기간이 늘어나는 데고요. 밑에 그림은 이 앰플리튜드라고 해서 강도가 증가하는 데입니다. 근데 유럽 또한 증가를 하고 있고 북미 대륙의 캘리포니아 지역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의 어떤 부분의 특성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폭염의 어떤 부분은 폭염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폭염이 증가하는가 또 폭염이 생기는가 이걸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건조 폭염은 조금 땅과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표금은 좀 구름과 관계된다, 수증기와 관계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선생님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으로 아마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건조하냐 수분하냐에 따라서 건강에 영향이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위험한 건강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지역적으로 해보면 건조 폭염보다 수분 폭염이 인간에게 훨씬 더 위험한 그런 경고를 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위기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운데 있는 아래 위가 보통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이 이제 강한 시나리오인데 강할 때 훨씬 더 강하게진다는 거고요. 시나리오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간도 훨씬 늘어나고 일수도 늘어나고 이 수분 폭염인 경우에는 좀 빨리 시작하는 그런 특성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과천 과학관에서 또 관련된 저자 특강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은 아시다시피 융합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와 환경 생태의 상호작용의 이해, 미래 기후 변화 예측,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인류의 노력, 기후 변화가 환경 생태에 미치는 사례 중심으로 자료에 기반해서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요. 탄소 중립 사회와 최종적으로는 탄소 저감 기술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함께 이 기후 위기를 막아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를 구분하는 무거운 개념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10가지입니다. 기후 요소를 결정하는 기후 요소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기후 인자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저희는 기후 시스템이라는 거를 기후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 안에는 뭐 인간이 사는 생물권도 있을 것이고 수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땅, 그 다음에 이제 빈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대목임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역학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선생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체의 역량, 그 다음에 기후위기의 다양한 양상, 기후위기와 극한 현상, 미래 기후까지 예측한 거를 이제 책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과 해양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등을 실었고요. 이 부분을 바탕으로 지식과 이해의 개념을 처음에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두 번째는 과정과 기능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치와 태도를 심어줌으로써 학생들이 미래의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원 구성은 기후와 환경 생태의 특성과 그리고 기후 위기의 모습, 그리고 환경 생태의 변화를 많은 자료를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연구된 자료를 실은 것이 우리 체계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최신 자료를 실었고요.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자들의 또는 세계적인 저자들의 결과를 다 모아서 여기다가 녹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님들이 보시기에 새로운 자료를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공감하기, 탐구하기, 성찰하기, 참여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원 마무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류의 노력을 탐색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박태원 교수님께서 첫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태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중에 1장을 제가 글을 썼고요. 아마 그런 주요 내용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정리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지구 온난화와 약간 이거와는 약간 모순되는 느낌으로 있는 우리 한파와 빙하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추가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 책의 1장에 보게 되면 지금 탄소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탄소 순환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게임을 제가 좀 구성을 해서 책에 실었거든요. 아마 이게 제가 처음부터 모든 아이들 다 낸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육과정에 있는 브레인팝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과정에서 좀 아이디어를 따와 가지고 탄소 순환 게임을 만들었는데, 아마 일단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실제 그런 게임이 온라인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간단히 그 온라인 사이트를 소개해 주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인제 실제 이걸 갖고 강의를 할 때 탄소 순환 게임에서 룰을 좀 더 바꿔 본다든가, 아니면 좀 탄소 순환이 아닌 뭐 물 순환이나 질소 순환,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꿔가면서 게임의 룰을 바꿔서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적용할 수 있게 도움이 되고자 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제가 앞 첫 페이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하면 요렇게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 중에 폭염 증가, 뭐 폭우 증가, 한파 증가, 가뭄 증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많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폭염이 증가하는 건 뭐 당연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폭우도 증가할 것 같다. 근데 한파와 가뭄은 쪼금 '과연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증가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구 온난화는 따뜻해지는 건데 왜 추워지는 한파가 증가하느냐?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현상인데, 아마 지금 최근에는 교과서에 많이 다루고 있어서 간략한 내용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인제 학계에서도 이런 관련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과연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는데 왜 한파가 증가하는지, 앞에 제목에 설명한 것처럼 왜 또 빙하기가 올 수 있는지, 그런 그 이면에 있는 좀 과학적인 연구 자료를 조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후변화 환경생태 제 1장의 42쪽에 지구온난화와 겨울 이상한파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때 우리는 보통 지구온난화 때문에 최근에 겨울철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뭐 북극 한파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북극 한파는 쉽게 말하면 북극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와서 북극 공기 온도가 상승하고 재택유류가 약화가 되고, 그래서 북극 쪽에 한파가 남하해서 우리나라가 추워지더라 하는 게 북극 한파고요. 그래서 뭐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겨울철 이상 한파는 북극에서 이제 극소용돌이도 변화가 있으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있는 중위도에 한파를 몰고 온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요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요 이면에 인제 실제 이제 학자들이 어떠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실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북극에서 한파를 몰고 올 수 있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인제 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는 지금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보는 것처럼 이 뜨거워진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지구 평균 온도가 1.5 도를 넘어서면서 그 심각성은 굉장히 극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요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우리가 평균의 관점에서는 뭐 몇 도가 오른다고 하지만 지역별로 똑같이 오르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보면 지구 온난화 관련돼서 많이 알려진 사실 중 하나가 이 북극 증폭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북극에서 증폭돼서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는 북극의 바다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서 알베도라고 하는 반사도를 조절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산화탄소 온실기체가 증가하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해빙이 얼음이 녹으면서 반사도가 증가하면 태양 복사가 더 흡수되고,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북극 지역의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 그림은 미래 기후에서 과연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 본 그림인데,
한 21세기 말쯤 되면 여기 북극 지역이 중위도보다 온난화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거는 꼭 미래까지 안 가더라도 오른쪽 그림처럼 현 시대에서도 이 최근에 올수록 북극 지역이 더 빨갛게 보이는 그 북극 증폭이라는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실제 지구온난화는 북극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강하게 일어난다 해도 실제로는 북극이 아마 우리 있는 중위도보다 온도가 더 차가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실제는 북극에서는 온도가 차갑고 중위도가 온도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지구상에선 이런 온도 차이로 인해서 요 둘 사이를 강하게 불고 있는 제트기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제트기류는 이 오른쪽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북극과 중위도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아주 강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으면서 북극에 있는 공기가 중위도 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가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극 증폭이란 게 일어나게 되면 북극 지역이 훨씬 더 많이 뜨거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이런 두 북극과 중위도의 온도 차이 때문에 제트기류가 잘 만들어져서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잘 가둬두고 있었는데, 만약에 인제 북극 지역의 온도가 아주 많이 뜨거워지고 중위도가 덜 뜨거워지면 둘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요 둘 사이에 붙는 제트기류가 중위도 쪽으로 쭉 퍼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트기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잘 불다가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불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 쪽은 좀 따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온 쪽은 더 차가워지는데, 요런 지점에 있는 곳에 우리나라가 있게 되면 중위도 지역에서 한파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극 지역과 중위도 지역이 서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온도와 뭐 또 추가로 기압과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현상을 보고 북극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요런 것처럼 제트기류가 약화돼 가지고 중위도를 차갑게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통 북극 진동의 음의 상태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북극 진동의 양과 음의 상태를 보게 되면 요 색깔이 파란색이 인제 차갑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북극 진동이 음의 상태가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에서가 훨씬 온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북극 진동이 음의 상태와 같은 것과 비슷하게 북극과 중위도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그 중위도 지역에서 북극에 있는 한파가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북극 한파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북극과 중위도의 연결은 실제 북극에 있는 해빙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 왼쪽 그리면 요 지점이, 왼쪽에 있는 빨간 지점이 북극에 있는 북극해고요. 오른쪽도 가운데가 있는 게 북극해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이 빨갛게 돼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거와 동시에 왼쪽에 있는 우리나라 지역이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파란 지역은 북미 지역인데, 북미 지역, 우리 동아시아와 북미 지역에 한파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북극 지역이 뜨거워지면 한 2-3주 후에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한파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더 쉽게 요 지역이 따뜻하면 우리 중위도와 중위도에 있는 우리나라와 북미 지역은 차가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북극에서 내려오는 한파라고 하는데요. 우리 과거의 한파에 비해서 이제 북극에서 있는 한파는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 형태가 북극 한파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훨씬 더 북극에서 내려온 한파는 지속 기간도 훨씬 더 길고 온도도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겨울철에 더 강한 추위를 더 길게 갖고 오는 그런 형태의 한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한파가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또 빙하기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건 아마 우리 영화 투모로우를 통해서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투모로우 영화 도입부를 보면 이 투모로우의 주인공이 빙하 시대가 온 이유는 지구 온난화 또는 기후 온난화 때문이다라고 요런 말을 하면서 북극 지역이 뜨거워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오더라, 이런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구온난화와 빙하기는 지구온난화로 빙하기가 발생한다. 어떤 원리에서 발생을 하게 되냐면, 여기는 대서양이 있는 지역인데 요 A목이라고 하는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유라는 게 있어서 요 빨간색은 저위도 지역의 따뜻한 공기를 고위도로 갖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도에 가면 차가워지면서 무거워져서 가라앉아서 차가운 공기를 다시 중위도로 갖고 오는 이렇게 열적 분배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대서양을 넘어서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연렴순환이라는 한 것이 전 세계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열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지역에 이제 빙하가 녹으면 이게 저염도의 물이 극지역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고위도 지역에 있는 물이 가벼워지면서 이렇게 연렴순환과 A목이 약화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위에 있는 북반구에 빙하기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여름순환이 멈춘 것을 가정하게 되면 이 그림처럼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우리 북극 지역이 점점 이렇게 차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한 요 상태로 한 1, 2년 지나면 이렇게 퍼렇게 되면서 빙하기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이제 요 A목이 약화돼서 지난 한 12,900년 전에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하는 빙하기가 실제로 발생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탄소순환 게임을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탄소순환은 최근에 워낙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좀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이게 좀 구성을 하면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하고 탄소가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탄소순환 게임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요 내용들은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아마 룰도 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놔서요. 아마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탄소순환 게임 카드를 이용해서 탄소순환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실제로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제가 미국에서 교육자를 갖고 왔다고 도입부에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 사이트를 가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 게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아마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간단히 한 번만 공유를 해보면 이와 같이 아마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게임 화면이 나오게 되어가지고요. 싱글 플레이어 혼자가 컴퓨터랑도 할 수 있고 여러 명이 동시에 이제 게임도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몇 턴을 내가 구성할 거냐, 20턴을 구성하면 이렇게 게임이 구성이 되고 왼쪽이 이제 제가 되겠죠. 이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동물들이 죽어가지고 뭐 탄소가 이동하는 요런 케이스 선택을 하면 카드 선택을 하고 요 지점에 있는 레드를 누르면 요 레드에 있는 탄소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럼 다음 턴 요쪽 턴이 또 하고 이렇게 턴하고 이렇게 턴을 쭉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서로 양쪽의 점수가 쌓여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요걸 직접 해보시면 아마 쉽게 요 게임을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요 게임을 이제 좀 몇 번 하다 보면 실제 책에 있는 탄소순환 게임을 실제 이제 뭐 물순환이나 질소순환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지구과학적 현상에 대입을 해가지고 룰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게임도 한번 개발할 수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준비한 내용은 아마 여기까지고요. 제 다음에는 이제 아마 연세대학교 이제 구자호 교수님께서 또 강연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의 구자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10분 동안,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이 교재의 챕터 2.1, 기후위기, 2.2 해수면 상승, 3.4 기후위기 대응 노력 부분을 맡아서 이제 저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는데, 이제 아마 복사 강제력이라는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예정이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대한 말씀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에 그 박태영 교수님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짧게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산화탄소, 뭐 미세먼지, 오존, 화산재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 물질들이 다 기온을 증가하는데 이제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사실 또 기온을 낮추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복사 강제력 이런 개념으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이제 가장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실 뭐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이런 부분을 안 믿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좀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의심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아는 그 변호사분도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이분도 이럴 정도면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오해를 이런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풀 수 있는 계기를 중간중간에 좀 많이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는 사실 자연적으로도 변합니다. 여기 이제 교재에서도 다뤘다시피 뭐 이렇게 또 많이 아시다시피 뭐 지구 공전 궤도나 뭐 이렇게 지구의 어떤 운동에 따라서 변하는데 문제는 예전에 온도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거는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서서히 변했다가 낮아지고 이런 거지 최근에 저희가 100년 동안에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좀 잘 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온실 효과도 원래 지구는 사실 기본적으로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생태계가 살 수 있는 거고, 다만 인간이 너무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 같은 가스들을 많이 방출해가지고 생기는 게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온실 효과 자체가 또 무조건 틀렸다, 이런 오해를 또 조금 수업 시간에서 이렇게 벗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복사강제로 얘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기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가장 둘의 차이는 태양,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자외선, 가시광선 같은 단파 에너지가 핵심이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적외선이나 마이크로파 같은 장파 에너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화학 물질은 어떤 애는 장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애는 단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이 뭐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 있고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 있고 각자 다르듯이.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흔히 얘기하는 온실가스라는 애들은, 뭐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이런 애들은 장파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 좋아합니다. 즉 지구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로채는 거죠. 그럼 더 빠져나가야 되는데 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뭐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그다음에 과불화탄소, 뭐 육불화학 이런 물질들이 있고, 교토 의정서에 의해 가지고 주요 물질들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양적인 표현을 할 거냐, 어떤 물질이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어떤 물질이 덜 기여를 할 거냐라는 것을 단위 면적당 에너지 단위, 와트라는 에너지 단위를 써서 표현한 것을 복사 강제력, radiative forc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질 하나 같은 양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 이산화탄소는 생각보다 기여도가 작은데 워낙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복사 강제력을 대부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탄이라는 물질이 설명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물질을 가장 그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 모두 이렇게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지구 온도 증가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들은 오히려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산란시키거나 이런 좀 더 단파 에너지하고의 어떤 서로 상호 관계를 더 강하게 가지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인간의 건강에 안 좋다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 온실가스하고는 다르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도를 오히려 낮추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잘 쓰면 우리 지구 온도 증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위에 높은 고도에 가가지고 이런 황산염을 갖다가 그 미세먼지를 뿌려가지고 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시키자, 이런 것을 그냥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니라 되게 유망한 그 아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준 높은 연구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작용이 예측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뒤에 지구공학이라는 이야기를 다룰 교수님께서 잠깐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물질마다 어떤 것들은 지구 온도에 기여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오히려 냉각시켜 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복사 강제력이라는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구 온난화 그러면은 모든 경우에 온도가 다 증가한다, 이런 직관적인 느낌이 있는데, 방금 박태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한파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륙권 말고 그 더 위에 있는 성층권은 오히려 온도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지표 근처에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자꾸 뿜어내게 되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자꾸 더 흡수해 가지고 가로채거든요. 그러면은 생층권에서도 일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위에 높은 고도의 생층권 온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는 말하면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온도가 다 높아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있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이런 거 오해해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아니 겨울에 왜 이렇게 춥냐, 이게 지구온난화가 맞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파가 올 수도 있고요. 아까 제트의 약화나 이런 것 때문에 한파가 올 수도 있고, 오히려 높은 고도에서는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보다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 교과서에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을 잘 드렸으니 학생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미 이제 앞에서 박영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 기후라는 게 계속 온도가 높아져서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인간이 더 노력해도 회복이 안 되는 단계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런 거를 기후 급변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지구의 상황이 딱 요 그림처럼 진짜 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랑 말랑하는 이미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넘으면 안 된다고 했던 1.5도를 넘었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지만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수업 시간에 공유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좀 잘 환기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관련해서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게 빙하가 녹는 것뿐만 아니라 온도가 자꾸 높아지게 되면 물도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해수가 팽창을 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부분도 40% 정도나 꽤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은근히 많이 틀리는 거. 네, 빙하, 해빙. 빙하는 빗물이 얼어 있는 거죠. 해빙은 바닷물이 얼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얼은 거는 녹아봐야 다시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는 게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준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은 그러면 만약에 제가 빙하만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해빙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해빙이 녹고 어는 거는 지구 반사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녹으면은 녹고 어는 과정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해수면 변화라는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빙하에 기여도가 있고요. 해빙은 기여도가 없다. 이런 구분을 좀 더 잘 시켜주시면 오해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뭐 1.5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산업화 이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 문제를 있다라고만 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환기시킬까? 결국에는 뭔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라는 그런 거를 근거를 해서 이 좀 노력을 촉진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교토의정서에서부터 이런 개념이 나왔고요.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런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전통적으로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고 한번 수업 시간에 다루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렇게 3R 운동이라 그래서 뭐 이제 그 사용하는 것을 줄이자. 그 다음에 재사용, 재활용하자 그러는데 사실 이제 줄이는 노력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재사용이나 재활용은 그 아이디어를 내기에 따라서는 경제 활동으로도 이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둔화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그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복원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점으로 또 다루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크게 다루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 어떤 정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뭐 종이 안 쓰고 이런 뭐 전자책 쓰면은 무조건 이제 기후 변화에 도움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면을 다루는 부분인데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으니까 요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 끝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이나 이런 재사용 같은 경우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특허를 한번 만들어 특허 준비를 하게끔 한번 연습을 해보면은 요즘 이제 대학에 오면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합니다. 이제 갈수록. 그러면은 이게 기후변화를 대비한다라는 명목하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특허 추론서 같은 것들을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면은 의외로 대학에 와가지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요 다음 시간은 서울대학교 정수정 교수님께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책 내에서 제가 이제 주로 담당하던 부분은 생태 부분인데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가장 와닿았던 산불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산불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 그 교과서에서는 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경북에서 안동, 의성 일대에 크게 불이 났는데 5개 도시가 크게 불이 나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불이 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산불들이 과연 기후변화 관련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미 이게 기후변화랑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과서에 분명히 담아 놨고 학생들이 그런 거를 인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과서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여기 있는 뭐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기후변화란 거는 교과서가 사실 존재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년 체험하고 계시겠지만 기후변화라는 거는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계속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설명을 해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교과서의 문제점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잘 못 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산불 같은 경우에도 2022 년에 논문에서 이미 밝혀진 것처럼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강수량이 감소하고 습도가 감소하고 이러면서 실제 오른쪽에 보는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기후가 바뀌었다. 옛날에는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조금은 습윤한 그런 대기 상태 유지했지만 인제는 온도가 올라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큰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조건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산불이 언제 잘 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왜 기후 변화로 이런 산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담아내고 지금 인제 배우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생태 환경에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인제 그래서 인제 산불이 났고 그럼 앞으로 인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산불이란 거는 한번 났을 때 나무가 가지고 있는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또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산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인제 경험을 직감적으로 이미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인제 공기가 매캐하거나 눈이 맵거나 그런 것들이 일산화탄소 그런 것들이 인제 완벽하게 연소가 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대기 오염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면서 또 인제 우리 오염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굉장히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늘 평상시에 걱정하는 대기 오염이라든지 건강 영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위험 요소가 되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이 이 챕터에는 녹아 있는 걸로 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내용을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은 경희대학교 유가연 교수님한테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유가영이고요. 제가 맡은 챕터는 그 3단원에 1, 2, 3 이렇게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또 셀프 소개를 하라고 하셔서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공과대학의 환경학리 환경공학과 교수로 있고요. 저 원래 전공은 사범대학 생물교육과인데 제가 생물 선생님을 하기에는 너무도 실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저는 이제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를 받고 유학을 해서 토양 생태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경희대학교에 있었고요. 2001년부터 쭉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금 기후변화 적응도 특수원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서를 작성을 하면서 분명히, 선생님들께서 많은 컨텐츠를 접한 주제도 있고, 그다지 많은 컨텐츠가 이렇게 널려 있지 않은 그런 주제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주로 3-3 단원의 내용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흡수를 늘려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완화라고 하는 방향과 이미 변화된 기후 변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혹은 이득이 될 만한 영향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는 쪽에 적응, 이렇게 완화 적응을 큰 길기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이 완화이지만 적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두 개의 슬라이드에서 살짝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약간 시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일단 트럼프 정부가 다시 취임을 하면서 미국이 파리 협약 탈퇴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파리 협약에 관한 기후 리더십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중국이나 EU가 기후 패권을 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 전쟁이라든지 여러 정세들이 기후변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완화 이전에 적응의 중요성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기후 위기에 대한 부정을 하고 기후 회의론자다라고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트럼프가 상당히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가 정신이 엿보이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일단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이제 자기네 영토로 편입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제 그린란드 흑거류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린란드 주변에 북극 빙하가 녹음으로써 북극 항로가 아주 활발하게 개척이 되고 여러 나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국제 물동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파나마 운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그 운송량이 상당히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미리 인지하고 이해는 물류의 패권을 쥐고자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즉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국가의 아젠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배경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트럼프가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파리 협정입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에 이제 파리에서 이들 감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협정이고, 목표는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2100년까지 이제 이주주의와 안정화 많이 들었었을 텐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개도국 할 거 없이 국가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이라는 NDC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과서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의라든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적으로 결정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우리가 NDC라고 줄여서 말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 NDC를 공표를 한 상태고 올해 말에 2035 NDC도 공표를 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NDC 목표는 순 배출량, 즉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그 나머지 순 배출량이 2018년 대비 40% 감축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여기 각각의 그 배출 원별 감축 그 이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의 저감뿐 아니라 흡수원의 증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탄소 흡수원의 대표는 무엇보다도 나무입니다. 즉, 나무가 성장하면 그 바이오매스, 그 생체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양이다라고 보는 간단한 원리이죠. 즉, 광합성에 기반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흡수원의 대부분도 산림을 신규 조림을 하거나 아니면 복원을 시켜야지 되는 지역에 재조림을 하는 부분을 중요한 흡수원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정수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 때문에 대형 산불의 빈도가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동안 나무가 오랜 시간 흡수한 산소량이 사실 아주 삽시간에 고스란히 다시 대기로 돌아가는 그런 배출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배경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산림의 광합성에만 의존한 흡수원보다는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획기적인
흡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관심 갖는 거는 토양인데요. 저만 관심 갖는 건 아니고 이제 국제적으로 토양이 새로운 탄소 저장고와 흡수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수치들을 보시면 일단 토양 안에는 저장되어 있는 탄소량이 엄청 많습니다. 식생이나 대기의 두 배 합쳐도 두 배가 넘는 그런 양이고요. 이와 같이 토양 안에는 탄소가 많이 저장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농경지로 바꾸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함으로써 생산이 나는 탄소가 토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대기 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그 2015년 파리 협약이 체결됐을 때 프랑스의 농성 장관이 이와 같이 4퍼밀 이니셔티브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은 토양 안에 탄소 저장량을 연간 4퍼밀, 즉 0.4%만 증가시키는 노력을 해도 그게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모두 상쇄하고 남는 양이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개념은 심플하지만 이제 어떠한 방법들이 토양의 탄소수를 늘리는지,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런 넷플릭스의 이런 다큐멘터리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키스 더 그라운드라고. 자, 그렇다면 토양의 탄소가 흡수되는 기본 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토양이 직접 탄소를 흡수하는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토양의 탄소 흡수다라고 하는 것은 식생의 광합성을 내비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광합성량이 많아져서 토양으로 떨어지는 지대이나 가지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토양으로 많은 탄소가 유입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토양에서 미생물의 분해활동으로 통해서 대기로 다시 날아가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게 되면 토양 안의 탄소 저장량은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로서는 되게 전통적인 방법으로서는 늑대작물, 무병은, 토지, 습지관리 이런 것들로 널리 제한되고 있고는 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은 혁신적 탄소 저장 기술입니다. 저희 교과서에도 일부 나와 있긴 한데요. 지금 좀 약간 빌런으로 좀 찍혀있는 일론 머스크가 사실 2022년에 엑스프라이즈라고 하는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경연대회 1등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공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탄소 제거 프로젝트 경연대회라고 불렀고요. 1억 달러의 상금을 이렇게 주는 걸로 획기적인 프로젝트 경영대회가 열렸는데 2021년에 시작되어서 작년 24년에 20개의 파이널 기술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20대 기술 중에 단 한 개도 나무에 기반한 기술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6개의 기술이 암석 기반이고 5개의 기술이 토양 기반의 기술인데요. 제가 이 2개의 기술의 근간이 되는 이넨스드 웨더링 그리고 바이에타 두 개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엑스프라이즈의 1등 상금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미국에 기반한 마티카본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그 상금의 절반 5천만 달러를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이 기술의 기본은 뭐냐면요. 강화된 풍화라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풍화란 암석이 물과 공기를 만나서 암석의 성상이 변하는 현상을 말하죠. 단 이 과정은 자연적으로 매우 느려서 이 속도에 의존해서는 기준의 이산화탄소를 이 탄산량으로 바꾸는 과정에만 의존해서는 토양의 실제 우리의 그 타임 스케일에서 이산화탄소 흡수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빨리 하는 여러 기술, 예를 들면 날개 부순다든지 나노 파티클 수준으로 입자를 바꾼다든지 하는 기술들로 인해서 이런 자연적인 풍화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응식은 이와 같고 이런 강화된 풍화 기술의 이제 사례들은 여기 보시는 그 나노 파티클 엔자임 파우더를 통해서 속도를 늘리거나 아니면 식물과 암석의 풍화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속도를 높이고 진균속에 오염된 토양까지 정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마티카보닉 기술도 이와 같은 정화된 풍화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타 기술입니다. 바이오타라고 하면 이 차가 오미자차 이런 거 아니고 차콜이거든요. 수치입니다. 바이오 수치인데요. 기본적으로, 나무는 생전에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지만 이 나무가 죽게 되면 미생물의 분해 활동에 의해 고스란히 대기 중으로 다시 탄소를 내보냅니다. 즉, 일생에 거쳐 나무는 탄소 중립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죽은 나뭇가지 혹은 낙엽 등을 수채 형태로 바꾸어서 토양에 집어넣게 되면 이 수채에 들어가 있는 탄소는 일반 유기물의 탄소에 비해 상당히 분해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탄소를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감옥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이오차라는 것은 그 생성과 활용에 있어서 탄소 네거티브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발견은 그 아마존을 탐험하던 어떤 탐험가가 매우 척박한 아마존 토양 대비 아주 검고 비옥한 토양을 발견했고 이것이 바이오차라는 물질, 이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가공질이면서 수많은 작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의 보유라든지 비료의 보비 효과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뿌릴 경우 생산량이 증대되거나 비료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여러 가지 공편익 효과가 있습니다. 탄소 저장 효과는 기본이고요. 공편익 효과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비료 사용량이 줄고 하는 등의 이제 효과가 검증이 되어서 그 5개의 기술이 아까 엑스프라이즈의 파이널 리스트에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챕터 3단원의 그 세 번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저희가 물론 배출을 근본적으로 저감시키는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술들도 중요하지만 또 CCS 같이 이렇게 아주 지구공학적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지층 깊숙한 곳에 묻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과정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도 학생들이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조금씩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인데요.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고요. 이 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시나스 측에서 이 QR코드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